네, 지정학적 위기가 무엇냐, 원유 시장에 미친 모두가 압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죠. 어, 지금 이게 이제 상황이 수요는 역대급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생산은 차질이 빚는다. 그래가지고서 유가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정학적 위기까지 덮친다. 자, 러시아가 보면요, 약 한 10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정도 올해 생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절반가량의 600만 배럴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러시아한테 서구가 제재를 전면적으로 가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에너지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없어요. 심지어는 금융 쪽의 제재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결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규제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유가가 오르는 거는 스페큘레이션 아니냐? 이건 투기다. 말이 안 된다. 좋게 표현해봤자 단순히 앞으로 더 전쟁이 격화되어서 에너지 제재를 실제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내놓는 물량 중에 70% 이상이 소화가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알아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산을. 이거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로직입니다. 민간에서는 러시아산을 지금 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왜냐면 제재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제재가 언제 생겨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심각해져서. 그러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기업 경영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원유가 너무너무 이제는 싸게 막 디스카운트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디스카운트가 거의 지금 30달러에 이른다고. 30% 바겐 세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30% 싸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샀다고 결정을 해봐요. 그럼 바로 제가 쓸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거 이제 탱크에 충전해가지고서 우리나라까지 이거 실어 날라서 이거를 다시 이제 하역해갖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최소한 몇 주가 걸리겠죠, 여러분.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격화되어서 뭐 진짜로 러시아가 잘못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시설이라도 툭 때려버린다. 그러면 서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면 제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제해가지고 탱크에 실었는데 하역을 못하게 되겠죠, 이거. 러시아산 못 쓰게 할 거잖아요.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민간 입장에서는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30% 싸면 뭐예요? 잘못하면 100%에 다 날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민간이 알아서 의도적으로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쵸?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미국이 비축유를 푼다고 하는데, 그러면 잠시라도 눈치를 봐서라도 유가가 잠깐이라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제가 사실 앞에서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가 비축유 방출 발언에도 불구하고 엄청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하니까, 미국이 이런 그 정책을 왜 내놓겠냐?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은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정말로 하려고서 미리 시장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잘못된 신호 효과를 줬다는 겁니다. 그거 봐봐. 서구 애들 진짜 이번에 에너지 제재까지 가려나 봐. 뭐 비축유 푼다고 좋은 거 아니네. 이거 잘못하면 난리 난다는 뜻이네. 아유 도망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요 그거랑 같아요. 그런 금융위기 같은 거 닥칠 때 사람들이 부실은행이 누구냐를 막 이렇게 나쁜 놈을 낙인을 찍으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 부실은행이 나오지 않았어도요. 만약 정부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부실은행이 향후에 잘못하면 생길 수도 있으니 부실은행들을 위한 지원 기금을 미리 마련해 두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나라 은행들 주가 다 폭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부실은행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지원 기금을 만들겠다는 이 선제적 조치가 잘못된 증시의 신호효과를 줘버린 겁니다. 모든 은행이 매도 나옵니다. 이러면. 이거랑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유 시장에서. 자, 근데 그쵸 이제. 아니 그래도 그렇지 6천만 배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수출 물량 대비하면 10일치. 중국이 이 물량을 다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도 600만 배럴의 절반이나 한 300만 배럴 받아준다 생각하면 비축유 풀겠다는 6천만 배럴은 불과 20일치 수요를
충족시켜지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비축률을 풀어봤자의 원유 시장 안정 너무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축류라는 거를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10월에 이어서 지금 3월에 또 풀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전략적 비축류가 왜 존재하냐는 거죠. 전략적 비축류는 전쟁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혹시나 우리가 닥칠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건데, 이렇게 자꾸 풀어버리면 언젠가는 다시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비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유가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축률을 푸는 조치는 전혀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야, 이거 원유 가격 하나 올랐을 뿐인데, 야, 뭐 그렇게까지 세상이 나빠지냐. 근데 우리는요, 원유로 이루어진 경제에 살고 있어요. 원유, 이거 올라가 버리면요, 화학 제품. 그러면 화학으로 뭐 만듭니까? 자동차에 들어가죠. 시트부터 해가지고 각종 부품들. 그 다음 우리 옷 입는 것들. 모든 게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 다 원유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유가 올라버리면은 이게 이제 다른 데에 미치는 파급은 꽤 큽니다. 그리고 원유가 오르면은 다른 원자재 가격에도 파급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석탄 가격에 당연히 영향 주겠죠. LNG 가격에 영향 주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비철금속인 알루미늄도요. 생산 그 코스트의 40%가 원유라고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 오르면 인플레 심리 자극이 툭툭툭툭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란 핵 협상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란이 지금 250만 배를 생산하고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한테 제재 당하기 전에 300만 배를 후반에 생산했거든요. 그러면 야, 이란이 시장으로 복귀하면 100만 배를 플러스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시장 기대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꼭지 잠궈 놓은 거 풀면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 50만 정도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설비 다시 메인터넌스 막 해가지고 늘리면 하반기 정도에 추가로 50만 배를 더 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만 줄어드는 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오펙 플러스가 지금 650만 배를 감산하고 있다며. 그러면은 이것만 감산을 즉각 철회해도 러시아산 즉각 흡수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사실 되게 산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사실 지금 매월 40만 톤이라고 적었네요. 배럴인데 40만 배를 늘리는 것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게 오펙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유가가 너무 낮은 채로 유지된 게 오래돼가지고 산유국들은 우리 다 부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산유국들도 지금 부채 비율 높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 설비의 투자를 지금 막상 생산 늘리라고 해도 잘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빚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빚내러 나가보세요. ESG 때문에 채권이 소화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산유국들도.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물량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늘려내기가 다시.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로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요번에 말 안 들었잖아요. 이만큼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유가가 올라가도 보세요.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40만만 늘릴게요. 그러고 회의 끝 했어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으면 요번에 우리 120만 늘릴게요. 200만 늘릴게요. 이랬어야죠. 오펙 플러스는 미국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모든 감산을 철회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게 전제돼야 돼요. 뭐냐면 러시아가 영구적으로 혹은 그에 준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철수가 되어져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야 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잠깐 철수했다가 다시 시장 돌아와서 600만 배를 쏟아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오펙이 그때 가서 다시 650만 배를 감산 철회했던 거 다시 650만 감산해요? 그럼 또 지지고 볶고 싸울 텐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사실은 즉각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멤버예요.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펙에서 과연 러시아한테 뒤에서 칼을 꼽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쉐일이라도 그럼 늘려보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 쉐일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러니까 환경 기준을 충족한 프로젝트들은 다시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리그 카운트가 보시면 2020년까지는 못 늘어나다가 21년부터는 쭉 늘어나고 있어요. 200개까지 감소했던 게 이제는 500개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900개 수준의 코로나 터지기 전과 비교하면 뭐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유가가 100불 넘어가도 리그 카운트가 절반 조금밖에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900개씩 팡팡 돌아가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게 매주 금요일에 자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제 나온 자료에서는 유가가 이만큼 폭등하고 있는데 리그 카운트가 오히려 감소해요. 시추공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쉐일 산업에 유가가 아닌 다른 요인도 시추공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영향이 미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비유량 회사체에서 섹터별로 나눠봤었을 때, 산업별로 나눠봤었을 때 가장 높은 분야를 차지하는 게 에너지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쉐일 프로젝트입니다. 쉐일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유가 급락하니까는 쉐일 기업들이 난리가 났고 얘네들이 대부분이 비유량이 돼버려요. 망하기 직전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긴축을 예고를 강하게 해놨죠. 거기다가 금리는 그래서 바닥 찍고 이미 올랐어요. 거기에다가 대출 태도가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런 비유량 정크에 대해 갖고는 부정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변해가겠죠. 그러니까 쉐일 기업들이 단순히 유가만 보고서 과거 쉐일 혁명 시기처럼 마구 생산을 늘렸던 그때 같은 리그 카운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막 찍어내다가 100불이 30불로 폭락했던 것도 봤던 그런 트라우마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중으로 쉐일은 무턱대고 늘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거죠, 지금 쉐일 산업이. 그러니까 쉐일도 막 우리 생각처럼 바바바박 늘리고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진짜로 러시아가 완전 퇴출이 되고 쉐일 쪽에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쉐일 쪽에 돈 빌려줘라. 이런 게 담보돼야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파월 의장이 국회 가가지고서 질문 받을 때 이런 쪽에 대출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향후 차기 공석으로 남아있는 연준위원 빈자리에 지명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에너지 기업한테는 돈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쉐일 프로젝트가 늘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인플레는 어떡하죠? 이게 최대 시장의 우려인데, 그쵸?